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특정 성분이 이 한국 야생식물에서 추출되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이 소식을 접한 독일 대형 제약회사는 곧장 사람을 파견하여 특허권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서는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는데요. 독일에서 백지 수표까지 건넨 이 야생식물은 무엇이며 한국에서는 왜 이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마이클 톰슨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전체 경력 동안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믿어왔어요. 서양의학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것이죠. 면역학자로서 저는 이 믿음에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에밀리, 이 한국 의료 드라마 좀 봐. 저런 병원들이 실제로 있을 리가 없어요. 어느 저녁 TV를 보면서 제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화면 속 병원은 의료시설이라기보다 럭셔리 호텔 같아 보였어요. 에밀리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계속 시청했어요. 아시아 병원들은 아마 충분히 깨끗하지 않을 거고 최신 기술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팝콘을 한 움큼 더 집으며 계속 말했어요. 다 자기 나라를 선진국처럼 보이게 하려는 영화 속 마법일 뿐이에요. 저는 미국과 유럽이 모든 면에서, 특히 의학에서 단순히 더 낫다고 믿는 유형이었죠. 베를린에 있는 저희 아파트는 편안했고 책과 의학 저널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명망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에밀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언어 교수로서의 바쁜 일정 탓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피부에 이상한 발진이 나타나고 한층만 올라가도 숨쉬기 힘들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그냥 스트레스일 거예요. 에밀리는 항상 용감하려고 노력하며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녀 눈에 담긴 고통을 볼 수 있었어요. 몇 주간의 검사 후 전문의는 저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에밀리는 자가면역 혈관염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녀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전신에 염증이 생기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최고의 의사들을 찾아볼게요. 침대에 누워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베를린에는 세계적인 병원들이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한 달 넘게 에밀리는 베를린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매일 퇴근 후 그녀를 방문해서 좋아하는 소설과 신선한 꽃을 가져가 삭막한 병실을 밝게 해주려 했어요. 하지만 매달 1만 유로가 넘는 비용이 드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톰슨 씨. 어느 날 베버 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 질병은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을 시도해봤지만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선택지가 많지 않네요. 그의 말은 저를 트럭에 치인 것처럼 충격을 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밤마다 수백 개의 의학 논문을 읽으며 답을 찾았지만 에밀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저희 보험은 많은 실험적 치료를 커버하지 않았고 전문 검사를 위한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졌어요. 매일 아침 저는 에밀리의 얼굴이 조금 더 창백해지고 그녀의 몸이 조금 더 약해지는 것을 보며 일어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때 모든 것을 바꿀 예상치 못한 제안이 왔어요. 제가 가끔 자문을 해주던 페어웰 파마의 CEO인 데이비드 존슨이 저를 그의 개인 사무실로 불렀어요. 당신에게 흥미로울 만한 소식이 있어요. 박민수라는 한국 교수가 당신 아내의 질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야생 허브에서 발견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이요? 그쪽 의학 연구가 신뢰할 만한가요? 데이비드는 미소 지으며 펜을 책상에 두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연구를 확인하고 그 식물 씨앗을 확보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면 수십억을 벌 수 있을 거예요. 대가로 우리는 당신 아내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돌아오면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드릴게요. 한국 의학을 신뢰한다는 생각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에밀리는 고통받고 있었고 저희는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부사장 자리에 대한 약속은 저희의 재정적 걱정을 영원히 해결해 줄 것이었어요. 비행기 티켓, 생활비, 그리고 에밀리의 3개월 치료비를 부담할게요. 데이비드는 제 망설임을 보고 덧붙였어요. 위민 상황이에요, 마이클. 그날 저녁 저는 에밀리의 병상 옆에 앉아 여행을 제안했어요.
그녀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한때 생기가 넘쳤던 갈색 머리는 광택을 잃었어요. 한국이요? 에밀리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약하게 물었어요. 거기서는 검사가 더 빠르고 여기서 내는 비용의 절반도 안 돼요. 저는 설명했어요. 비록 제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았지만요. 에밀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남아있는 약간의 힘으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을 믿어요, 마이클. 2주 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독일 풍경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그곳 병원들이 원시적이라면? 만약 에밀리가 더 나아지는 대신 악화된다면? 저는 이 여정이 에밀리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 의학,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속이 불안해졌어요. 에밀리는 기내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용 담요에 쌓여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였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그녀를 위해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에밀리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터미널에 들어서자 저는 입이 쩍 벌어질 뻔했어요. 인천공항은 빛나고 있었어요. 도처에 있는 디지털 스크린들이 완벽한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에밀리를 보자마자 즉시 다가온 친절한 공항 직원이 말했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그 직원은 의료적 필요가 있는 여행자들을 위한 특별 레인으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저희 짐은 제가 예상했던 1시간 대기가 아니라 몇 분 내에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 나타났어요. 도착 게이트 밖에는 저희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페어웰 파마가 주선한 저희 가이드인 한지훈으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훈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는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체류 기간 동안 정착하고 서울을 둘러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훈은 가죽 시트가 있는 깨끗한 택시에 저희를 태워줬어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창밖을 응시했어요. 끝없는 아파트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늘어서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베를린에서 익숙했던 구멍 없이 매끄러웠어요. 저희의 임시 거처는 고층 건물에 있는 작지만 꼼꼼하게 청소된 아파트였어요. 지훈은 이곳을 오피스텔이라고 불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중기 체류에 사용하는 사무실과 호텔의 조합이었죠. 온돌이 있어요. 지훈은 바닥 난방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전통적인 한국 난방이에요. 난방이 켜지자마자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관절에 정말 좋네요. 그녀는 양말을 통해 따뜻함을 느끼려고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더 편하네요. 이 원룸 아파트가 몇 달 동안 저희 집이 될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는 공간이 프리미엄이에요. 하지만 위치가 아주 좋아요. 병원과 많은 편의시설에 가까워요. 짐을 푸는 것을 도와준 후 지훈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에밀리는 너무 피곤해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저희 휴대폰에서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원하는 식당을 탭하고 음식을 선택한 다음 이 주소를 입력하면 돼요. 그는 시연했어요. 대부분의 장소는 밤늦게까지 배달해요. 40분 내에 배달 기사가 저희 한국식 바비큐 저녁 식사를 가져왔어요. 작은 용기에 담긴 최소한 12개의 작은 반찬도 함께요. 배달 기사가 저희 문 앞까지 다 왔네요. 저는 놀라워했어요. 독일에서는 저희가 내려가서 만나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밤 10시예요. 에밀리는 몇 주 동안 본 것보다 더 활기차 보이며 덧붙였어요. 음식 냄새가 그녀를 조금 소생시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이라는 불빛의 바다를 내다봤어요. 네온사인 건물의 거대한 비디오 스크린 그리고 차량 뒷등의 붉은 빛이 제가 볼 수 있는 한멀리 뻗어있는 미래적인 풍경을 만들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은 저희의 가장 큰 시험, 에밀리의 서울대학교 병원 예약이 있었어요. 저는 실망스러운 경험을 마음속으로 준비했어요. 아마도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의사들이 잘 훈련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지훈은 아래층에서 저희를 만나 택시에 태워줬어요. 병원에 접근하면서 저는 서구의 어느 주요 도시에 있을 법한 거대하고 현대적인 단지를 보았어요. 이곳은 저희 최고의 병원 중 하나예요. 지훈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많은 국제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이곳에 와요. 입구 로비는 고급 호텔을 연상시켰어요.
디지털 키오스크는 환자들이 줄을 서지 않고도 체크인할 수 있게 해줬어요. 특정 의사와 약속이 있으세요? 지훈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이름을 보여줬어요. 이승진 박사요. 제약회사가 약속을 잡아줬어요. 지훈은 접수원과 짧게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저희를 국제환자부서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수진이라는 코디네이터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모든 서류를 처리해줬어요. 이 박사님은 자가면역 질환 분야에서 저희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분이세요. 그녀는 저희를 검진구역으로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그는 많은 국제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박사의 진료실은 베를린 최고의 병원에서 봤던 기술로 장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더불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몇몇 기계들도 있었어요. 이 박사님은 50대의 품이 있는 외모를 한 남자였어요. 톰슨 부인 그는 저에게 그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밀리에게 직접 말을 걸었어요. 독일에서 온 당신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이야기해 볼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 박사는 저희와 40분 넘게 시간을 보내며 자세한 질문을 하고 에밀리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는 각 단계를 설명하면서 그녀를 철저히 검사했어요. MRI와 몇 가지 특수 혈액 검사를 예약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오늘 혈액 검사를 하고 내일 아침에 MRI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내일이요? 독일에서는 MRI 예약을 위해 3주를 기다렸어요. 이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환자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게요. 그리고 비용은요? 저는 베를린에서의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기억하며 주저하며 물었어요. 독일에서 지불한 것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국제보험이 일부를 커버할 것이고 국제 환자들을 위한 특별 요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박사는 제가 의심스러워할 만한 것을 제안했어요. 병용치료 접근법을 추천합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몇 가지 차트를 띄우며 설명했어요. 표준 면역 억제제를 더 낮은 용량으로 한국 전통의학에서 파생된 허브 보충제와 결합해서요. 저는 제 의심을 숨길 수 없었어요. 허브 의학이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나요? 이 박사는 불쾌해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국제의학 저널에 발표된 몇 가지 연구 논문을 건네주었어요. 5년 동안 이중맹검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결과는 서양의학만 사용할 때보다 부작용이 적으면서 현저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파트너로 봐요. 병원을 나오면서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은 몇 달 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했는지 봤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본 적도 없는 장비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은 상반된 감정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한국 의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에밀리가 새 약을 먹고 잠든 후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아 아래 분주한 도시를 지켜봤어요. 내일 저는 제 회사가 그토록 원하는 귀중한 씨앗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박민수 교수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이 박사를 만난 후 에밀리의 밝은 눈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한 다른 어떤 가정들을 제고해야 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작은 아파트에서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은 후 저는 에밀리에게 작별 키스를 했어요. 그녀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박 교수를 만나러 가는 동안 집에서 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아졌어요. 행운을 빌어요.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저희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기억해요. 당신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더 나아지기 위한 거예요. 그녀의 말이 제가 도시를 가로질러 지하철을 타는 동안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전철은 깨끗했고 디지털 스크린은 각 역에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보여줬어요. 베를린에서 종종 지연되는 기차와는 전혀 달랐어요. 박 교수의 연구실은 반짝이는 유리 외관을 가진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어요. 입구를 통과하며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꼈어요. 연구에 대한 호기심, 에밀리의 치료에 대한 희망,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페어웰 파마에 있는 제 상사들에게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였죠. 연구실은 최첨단이었고 제가 오직 최고의 미국 연구시설에서만 봤던 장비들이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작업 스테이션 사이를 움직였고 유리벽을 통해 저는 다양한 식물들이 세심한 모니터링 아래 자라고 있는 실내 정원을 볼 수 있었어요.
박 교수는 그의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50대에 심각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안경 뒤로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 벽은 학위증, 상장, 그리고 그의 연구를 특집으로 한 과학 저널 표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톰슨 박사님, 그는 공식적인 인사로 저를 맞이했어요. 제 연구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교수님의 연구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저희는 앉았고 저는 바로 비즈니스로 넘어갔어요. 저희 회사는 교수님께서 야생콩에서 발견한 자가면역 조절 물질에 매료됐어요. 저는 페어웰 파마가 준비한 광택 있는 제안서를 꺼내면서 설명했어요. 저희는 공동특허, 연구자금 지원, 그리고 국제학술 교류를 제안하고 있어요. 박 교수님은 표정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주의 깊게 읽었어요. 마침내 그는 제안서를 책상 위에 놓고 저를 직접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톰슨 박사님, 하지만 거절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양측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박 교수는 일어서서 캠퍼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1990년대 후반 우리의 금융 위기 동안 한 외국 회사가 우리의 특별한 고추 씨앗 청양고추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특허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를 향해 돌아와서 그의 표정은 엄숙했어요. 나중에 우리 농부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국 농부들이 세대를 걸쳐 개발해온 고추를요. 저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이 역사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박 교수는 유리벽을 통해 보이는 식물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이 야생콩들은 수세기 동안 우리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통해 이런 종류를 보존해 온 농부들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씨앗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 안보와 농부들의 생계를 대표합니다. 역사가 반복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어요. 만약 저희가 한국 농부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한다면 어떨까요? 특별 기금을 설립할 수도 있고. 톰슨 박사님, 그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어요. 일단 귀하의 회사가 특허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보장이 있겠습니까? 회사는 리더십이 바뀝니다. 약속은 잊혀집니다. 계약은 허점을 찾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이 없었어요. 제약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익이 거의 항상 우선이었죠.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 교수는 회의가 끝났음을 나타내며 일어섰어요. 부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저는 좌절감과 혼란을 느끼며 건물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CEO 데이비드 존슨으로부터 영상통화를 받았어요. 그의 얼굴이 제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고 뒤로는 뉴욕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회의는 어떻게 됐어? 그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커피 머그잔을 홀짝이며 물었어요. 제가 박 교수의 거절을 설명했을 때 데이비드의 친근한 미소는 사라졌어요. 들어봐, 마이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그 씨앗들이 필요해. 그를 압박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우리는 그가 자신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농업 발전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 제 위가 조여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우려는 정당해 보여요. 당신 아내를 생각해봐, 마이클. 데이비드는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끊었어요. 부사장으로서의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봐. 까다롭다고 이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에밀리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는 동안 저희 작은 아파트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녀의 안색은 이 박사의 치료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개선됐어요. 한국 병원은 이미 독일에서 몇 주나 걸렸던 모든 검사를 예약해 놓았어요. 저는 끔찍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박 교수를 압박하려고 해야 할까요? 제 승진을 위해 한국 농부들에게 해를 끼칠 일을 해야 할까요? 제 아내의 병을 지렛대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에밀리가 저녁약을 먹기 위해 깨어났을 때 그녀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박 교수님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교수의 거절, 고추의 역사, 그리고 데이비드의 공격적인 반응에 대해서요. 에밀리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미 이 박사님의 치료로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를 위해 누군가의 씨앗을 훔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당신이 되고 싶은 과학자의 모습인가요, 마이클? 환자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사람? 그녀의 말은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제가 왜 처음에 과학자가 됐는지 기억했어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지,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진심으로 불확실하게 물었어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마이클. 단지 그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박 교수가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독일 의사들이 포기했을 때 에밀리를 돕고 있는 한국 의사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 아내의 병을 비즈니스 기회로 보는 회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노트북을 열고 페어웰 파마의 제 사직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연구자가 자국에 이익이 되는 작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썼어요. 제 아내의 병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 임무에서 그리고 페어웰 파마에서의 재직 위에서 즉시 사직합니다. 제 손가락은 전송 버튼 위에서 맴돌았어요. 이것은 부사장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회사가 후원하는 에밀리의 치료도 없고요. 외국에서의 불확실한 미래였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항상 되고 싶었던 과학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전송을 클릭했어요. 제 사직서를 보낸 지 단 3시간 만에 제 회사 이메일 계정은 비활성화됐어요. 저녁이 되자 데이비드 존슨 본인이 제 개인 이메일로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페어웰 파마와의 고용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회사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야 했을 거예요. 대신 저는 이상하게도 자유롭다고 느꼈어요. 마치 너무 오랫동안 메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괜찮아요? 에밀리는 저희 작은 부엌 테이블에서 제가 이메일을 읽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봐야 해요. 저희의 첫 번째 걱정은 에밀리의 의료 치료였어요. 회사의 지원 없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병원의 국제환자센터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저희 코디네이터인 수진 씨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했어요. 외국인 거주자도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녀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월 보험료는 합리적이고 치료 비용의 약 70%를 커버할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독일에서 보험으로 지불했던 것보다 더 저렴하네요. 그날 오후 지우는 저희에게 최유진이라는 친절한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줬고 그녀는 저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더 크고 편안한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줬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동네에 살아요. 유진은 큰 창문이 있는 밝은 2베드룸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근처에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공원이 있어요. 에밀리는 이 박사의 치료 덕분에 매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현대의학과 허브 보충제의 조합은 독일에서 시도했던 어떤 것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다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어느 저녁 눈에 흥분으로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마도 영어나 독일어 수업이요? 2주 내에 에밀리는 언어 수업을 원하는 몇몇 학생들을 확보했어요. 많은 수입은 아니었지만 저희 지출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비오는 수요일 오후 에밀리가 가르치는 동안 저는 다시 박 교수의 연구실 밖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회사 대표로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병든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길을 잃은 과학자로서 그곳에 있었어요. 연구 조교는 저를 알아보고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그래도 저를 박 교수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톰슨 박사님, 박 교수는 놀라움이 목소리에 역력했어요. 다시 뵐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사직했어요. 교수님이 연구를 보호하신 것이 옳았어요. 박 교수는 속임수의 흔적을 찾으며 제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박사에게서 부인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더군요. 그녀는 좋아지고 있지만 천천히요. 저는 말했어요. 아무것도 요청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제 교수님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놀랍게도 박 교수는 일어섰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저를 연구실을 통해 말리는 식물과 추출물로 가득 찬 작은 옆방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어두운 페이스트 같은 물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저는 당신의 아내를 돕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온 야생콩에서 추출한 농축액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그 병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왜 저를 신뢰하시는 거죠? 당신이 이익보다 윤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루에 2번 따뜻한 물에 섞어 한 스푼씩 주세요. 2주 후에 다시 와서 부작용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눈물이 제 눈에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가능할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우세요. 에밀리는 그날 저녁부터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안에 그녀의 에너지는 극적으로 향상됐어요. 2주 후 그녀의 혈액 검사는 상당한 개선을 보여줬어요. 독일에서 몇 달 동안 완고하게 높은 상태로 남아있던 염증 마커가 마침내 감소하고 있었어요. 박 교수에게 감사를 전하러 돌아갔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당신 같은 배경을 가진 면역학자가 필요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시간제 자리지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3일 박 교수의 연구실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이틀은 저는 집중적인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에밀리는 지역 국제학교에서 인기 있는 언어 강사가 됐어요. 그녀의 수업은 항상 가득 찼고 그녀는 다시 목적의식으로 빛났어요. 매일 저녁 저희는 이웃들이 추천한 새로운 한국 음식을 종종 시도하면서 하루의 경험을 저녁 식사와 함께 나눴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6개월 후 저희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희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결국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이었어요. 확실해요? 에밀리는 저희가 초기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물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건 어때요? 저는 저희의 아늑한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이제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진정한 친구가 된 연구실 동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제 편견과 기업의 탐욕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어떤 것도 이것보다 더 확신한 적이 없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인생의 2번째 기회를 줬어요. 이제 여기가 집이에요. 박 교수와 함께 저는 야생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익을 위해 특허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에밀리 같은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저희의 첫 논문은 서양 과학적 방법과 전통적인 한국 지식을 모두 인정하면서 주요 의학 저널에 수락됐어요. 저희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제 초기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해요. 제가 한때 무시했던 나라가 저의 집이 되었고 선진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목적도 생겼어요. 에밀리는 거의 완전히 회복됐고 종종 저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 그녀가 아파야 했다고 농담했어요. 한국에서의 저희의 새로운 삶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저희가 상상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 더 좋았어요. 이제 저희가 독일로 돌아갈 때는 오직 방문하기 위해서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진 외국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해요. 제가 세상에 대한 제 좁은 시각을 넘어보는 법을 배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